오늘은 어떤 건지 얘기를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작정을 하고 오셨네요, 보니까. 내돈내산입니다. 뭐 우리 협찬 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칭찬도 할 거고 비판도 할 거지만 어쨌든 오늘 시작할 주제는 젠틀몬스터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생각나시나요? 최고 시청률 28%를 찍으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였습니다. 제 최애 드라마이기도 했고요. 저 그때가 저연차 회계사 시절이었는데 새벽에 퇴근해서 이제 별그대 꼭 보고 자고 다음날 되게 피곤해서 후회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당시에 전지현 씨가 착용했었던 착장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일명 천송이 코트나 천송이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었죠. 이 천송이 선글라스가 바로 젠틀몬스터의 제품이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당시 젠틀몬스터는 2011년 2월에 설립돼서 3년이 좀 안 됐었던 법인이었는데 천송이 선글라스가 알려지면서 아시아 전역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덕분에 그 전에 지지부진하던 사업도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죠. 2014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광학박람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명품 선글라스가 아닌 젠틀몬스터가 가장 화제가 됐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젠틀몬스터 입장에서 하늘이 주신 기회였겠는데요. 근데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별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착용했던 젠틀몬스터 제품이 광고비를 써서 PPL 해가지고 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지현 씨 스타일리스트에게 전달된 수백 개 제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어서 선택됐었던 것뿐이죠. 정말 계급장 띄고 디자인으로만 승부를 했었던 겁니다. 어느덧 별그대 방영도 11년 전 일이 됐고요. 젠틀몬스터는 이제 매출액 7,900억 원짜리 기업, 말 그대로 몬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대적할 만한 경쟁사도 딱히 없고 젠틀몬스터 같은 사업 모델과 비교할 만한 기업군은 더더욱 없습니다. 단순한 안경 브랜드라고 볼 수 없는 회사, 제품을 팔기 전에 예술을 팔고 경험을 설계하고 또 감각을 자극하는 회사. 오늘은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는 이 독보적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회사의 주주명부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젠틀몬스터를 보유한 회사는 II 컴바인드입니다. 김한국 대표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시죠. 김한국 대표님은 젠몬의 사업 구상부터 실제 운영과 발전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한국 대표, 누가 뭐래도 젠몬의 아버지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오재용 님입니다. 특권자 지분까지 하면 한 49.68%의 지분을 가져 있죠. 김한국 대표님은 25%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입니다. 회사 설립 전 30대였던 김한국 대표는 영어 교육 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시 회사 대표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바로 안경테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약간 기획전에서 뽑힌 거군요. 그렇죠. 네. 안경을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 판다면 성공할 거라고 당시에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영어 교육 업체 대표가 당시에는 이상한,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사업 초기 자금을 댔다고 합니다. 그 영어 교육 업체 사장님이 오재용 님입니다. 최초의 자본금 한 5천만 원 중에 58%를 내셨고 이후에 한 총 20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한국 대표님은 이 회사를 3.6조 원의 가치로 키워냈습니다. 25년 6월에 구글에서 이 회사 지분 4%를 1,450억 원에 매입을 해갔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빼고도 3.6조 원짜리 회사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국 대표와 오재용님을 지켜보면 거의 현실판 흥부와 놀부입니다. 김한국 대표는 은혜 갚은 까치죠. 20억 원을 투자한 오재용님한테 1.8조 원을 안겨준 겁니다. 투자금 대비 905배의 수익률을 보여준 거죠.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여러모로 꽤나 인상적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의 매출은 2천여억 원에서 8천여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도마다 2천억 원씩 매출이 증가한 셈이죠. 매출 인상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무엇보다 젠틀몬스터의 해외 매출 실적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실적에서 해외 매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19년에는 이 비율이 3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점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K 패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야 뭐 독보적인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매출 비중 40%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면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는 회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심지어 매출 총계와 해외 매출 비중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니까 매출 성장 가능성에서도 꽤나 업사이드를 가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는 건 젠틀몬스터뿐만은 아닙니다. 템버린즈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도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예. 네, 사실 젠몬으로 대표되는 아이웨어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나름 요 화장품 브랜드도 매출액 1,600억 원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도 전기 대비 40%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젠틀몬스터뿐만 아니라 유망주 발굴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법인이라고 볼
볼 수 있는 거죠. 또 유망주라고 하기엔 나름 괜찮은 실력을 가진 선수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젠몬만으로도 무서운 기업인데 다음 카드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회사인 거죠. 이 회사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수치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84%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0% 내외의 꾸준한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젠틀몬스터는 과연 명품일까요? 지금 젠몬이면 그래도 굉장히 급 있는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약간 명품급? 사실 저는 페알못에 좀 가깝기는 한데 최소한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젠몬은 명품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재무적으로는 명품. 재무적으로 많은 부분이 에루샤와 굉장히 비슷해요. 몇몇 부분에서는 에루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먼저 이 매출 총이익률은 젠틀몬스터는 명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은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명품은 통상 에루샤로 대표가 되잖아요. 명품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사회적 지위, 취향,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성이라는 면이 있을 거고요. 또 물건의 사용 가치를 넘어선 희소성과 또 상징성에 뿌리를 둔, 즉 무형의 가치에 기반한 고가의 상품이라는 특징도 있을 겁니다. 또 브랜드의 명확한 정체성과 전통이라는 것도 이제 명품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명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명품은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에 비해서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는 특성을 가져요. 단순히 재료값에 더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 이익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유니클로와 에루샤의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매출 총이익률은 통상 5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에루샤는 한 70% 내외의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클로하고 에루샤의 매출 총이익률 차이가 이제 15% 정도잖아요. 이 차이가 뭐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할 때 뭐 내는 무형의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명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건 브랜드의 가치만큼의 수익을 더 가져간다는 의미, 또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더 지불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젠틀몬스터의 매출 총이익률은 5년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어요. 24년도는 84%대였고요. 물론 아이웨어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가죽 같은 소재를 이제 주로 다루는 뭐 에루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니까 젠틀몬스터의 이익률이 에루샤로 대표되는 명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뭐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루샤의 매출 총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84%의 매출 총이익률은 최소한 사람들이 젠몬에서 선글라스 그 이상의 가치, 그 무언가를 더 구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뭐 사람들이 매기는 거니까요. 물론 그냥 중국에서 생산한 안경에 젠몬만 덧입힌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고, 그런 비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높은 매출 총이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젠몬이 진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인 거는 뭐 확실해 보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020년도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2020년은 젠틀몬스터와의 매출이 역성장했었던 유일한 해입니다. 젠틀몬스터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통제되던 시기였어요. 국내 여행을 가기도 쉽지만은 않았죠. 집합 제한 같은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사실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갈 때, 또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입니다. 물론 일상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역할을 하지만 여행을 대비해서 사는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의 제한 소식은 젠틀몬스터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규제가 좀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 여파로 20년도는 전년도 대비 1천억 원의 매출이 감소한 2천여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젠틀몬스터의 해외 매출 비중이 48%에 육박했는데, 이거는 해외 매출이 늘었다기보다는 국내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의 구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매출 총이익률은 정작 큰 변화가 없네요, 보니까. 최근 5개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아주 좋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80%에 근접한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조,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의 매출 원가에는 공장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그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인 거죠. 이거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판매 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이 고정비는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매출 대비 원가율은 악화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젠틀몬스터의 원가율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사실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높은 확률로 젠틀몬스터의 생산의 상당 부분은 외주에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요, 젠틀몬스터의 경영 전략은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라는 겁니다. 제조, 생산 같은 공정은 외주화를 통해서 뭐 덜 집중하는 대신에 제품을 기획하고 브랜드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이제 브랜드의 무형의, 더 큰 무형의 가치를 덧입히는 거에 주력하자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매출 원가율은 이런 기업 경영의 기조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뭐 영업이익률도 매우 높겠네요. II 컴바인드의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매우 높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률은 29.64%로 30%대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요. 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 게 20년도 영업이익률이 6.65%였는데 21년, 22년도는 뭐 한 16에서 18%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23년도에 24.8%로 점프, 1년 사이에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반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업이익률이 조금 개선된 게 아니고 거의 퀀텀 점프를 한 수준인 겁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꽤 큽니다. 에루샤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을 보면 에르메스가 한 40% 정도, 역시 에르메스죠. 루이비통과 샤넬은 23%에서 24%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어요. 즉 젠몬의 영업이익률 30%는 에루샤에서 에르메스와 루이비통과 샤넬 그 사이 어딘가까지는 올라온 거죠. 또 재고 회전율을 두고 봐도 계속 회전율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고 회전율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만들고 나서 팔리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재고 회전율인 건데 20년, 21년만 해도 연 1.6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4년도에는 2.7회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 볼륨만 커진 것도 아니고 내실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실적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이게 결국 모든 손익 지표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걸로 보여집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서 그치지 않고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재고 회전율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젠몬이라는 브랜드의 파워 때문입니다. 그 브랜드 파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비용은 무엇일까요? 젠틀몬스터의 판매 관리비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을 꼽자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른 판관비 다 없어져도 이 비용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비용 대비 직접적인 수익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비용이 뭔지 골라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감가상각비를 고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케이펙스인 거죠. 그러니까 젠틀몬스터의 자본 지출에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건가요, 대체? 바로 브랜딩형 투자인데요. 브랜드 자산 강화와 체험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브랜드 파워의 성장이 결국 매출 성장과 이익률 신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인 거죠. 즉 일반 제조업처럼 설비 투자, 그리고 생산량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의 홍대점과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 소매 공간이 아니라 설치 미술과 건축 예술이 융합된 공간으로 평가가 돼요. 저희 집 근처에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그걸 봐왔는데 거기가 나름 상권에서 꽤나 중심지였던 곳이거든요. 그 매장을 통째로 써서 사실상 미술 전시 같이 공간을 썼어요. 도산점에서는 거대한 그 거미 로봇이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조금 기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파급력 자체는 대단한 전시 미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애플 매장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매장에 들어서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이 시작이 되잖아요. 젠틀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팔면서 동시에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의 세계관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즉 브랜드 세계관을 상징하는 전시 미술에 가까운 매장의 투자, 이런 케이펙스의 지출은 고객들에게 기괴하다 싶을 정도의 강한 체험 요소를 주기에 충분하죠. 또 사진 명소로 작동을 하고 SNS 바이럴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객 증가와 제품 판매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제품의 자체 매력에 더해서 이 공간에서 압도되는 경험은 고객이 젠몬의 가격에 대해서 저항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판매 관리비 4,300억 원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금액이 가장 큰 판매 수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비 600억 원이 더 중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년 수백억씩 잡히고 있는 저 숫자가 지금의 젠몬의 브랜드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저 감가상각비가 지금의 젠몬을 이끌어온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 이거 새로운 시각인데요.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거는 광고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다, 이런 얘기네요. 브랜딩에 대한 비용에 비해 직접적인 광고를 위한 지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재무제표상 광고 선전비의 비중도 젠틀몬스터는 명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품이 맞다라는 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 대비 광선비의 비중은 4.3%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에루샤의 광선비 비중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에루샤도 통상 5% 내외의 광고 선전비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재무적으로 봤을 땐 젠몬은 에루샤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명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브랜딩 강화의 효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해외 진출로 국한되지 않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요. 최근에는 스마트 안경 시장이 새로운 성장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186억 달러 수준인 스마트 안경 시장이 2033년에는 536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경은 기본적으로 테크 상품이기 이전에
패션에 보다 가까운 제품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스마트 안경은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멋지지 않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거 맞아요. 기존에 있는 스마트 글래스는 너무 대놓고 그 스마트 글래스 뭐 이렇게 생겼거나 좀 어색하고 구글 글래스도 그렇고 저는 좀 예쁘게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구글 글래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좋아요, 멋진데 개인적으로 제 돈 주고 사서 쓰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뭐랄까요, 패션적으로 멋있지는 않아 보였기 때문에요. 근데 젠틀몬스터가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 디자인과 감성을 더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얼마 전인 25년 6월에 젠틀몬스터의 지분 4%를 확보했습니다. 1,450억 원을 주고요. 어찌 보면 이건 꽤나 충격적이죠. 한국 패션 아이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젠틀몬스터가 다른 패션 기업이나 뭐 패션 전문 투자사가 아니라 구글이 주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 구글은 이전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용자의 편의성 이상으로 감성적인 착용 경험을 중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젠 구글 앤 젠틀몬스터 버전의 스마트 안경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분 매입은 두 회사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연장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뭐 해외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늘리는 확장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스마트 글래스라는 또 다른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군요. 메타는 스마트 안경에서 레이벤을 파트너로 삼았거든요. 오. 구글은 젠몬을 파트너로 삼은 거니까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아이웨어 업계에서 레이벤급의 네임드와 이제 젠몬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니까요. 스마트 안경 시장은 초기에 구글, 메타, 또 애플 같은 대형 플레이어에 의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구글과의 협업은 그런 면에서 젠몬에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스마트 안경 시장의 성장에서 꽤나 쏠쏠한 과실을 얻을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24년도 매출 8천억 원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대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리면서 달성한 매출이라면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 꽤나 기대가 됩니다. 이미 무서울 정도로 성장해온 젠몬인데 이 정도면 한 발 남은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거의 기관총이 나와 있는 수준입니다. IT 시장의 상황 변화까지도 젠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 회사의 시총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젠몬을 가지고 있는 II 컴바인드는 이제 다트 재무제표는 뭐 당연히 공시가 되지만 아직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총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25년도 6월에 구글이 4% 지분을 1,450억 원 쳐가지고 가져간 거니까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100%로 역산하면 3.6조 원 가량이 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에비타가 2,960억 원, 약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V 에비타의 멀티플이 12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멀티플 12배도 마찬가지로 젠몬은 명품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장에서는 최소한 버버리나 구찌 정도랑 이제 버금가는 브랜드로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EV 에비타 배수는 구찌, 버버리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버버리의 EV 에비타가 11배, 구찌가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배를 상회하는 젠몬의 수치는 충분히 시장에서 젠틀몬스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품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된 느낌이에요. 젠틀몬스터. 이게 세계적인 여러 안경 브랜드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젠틀몬스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젠틀몬스터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요. 높은 매출 성장률과 눈에 띄는 이익률, 그리고 예술과 패션,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브랜드. 이런 전략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됐고 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젠틀몬스터는 그 어려운 길을 실현해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바로 높은 가격 대비 제품 품질,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이 가끔씩 제기되고 있거든요. 감성적인 브랜드 경험과 또 독창적인 디자인이 브랜드의 강점인 건 분명하지만 안경이라는 제품의 본연의 기능, 즉 착용감, 또 내구성,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 등 기본적인 품질에 대한 기대는 그 가격대에 걸맞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젠틀몬스터는 아트 전시와 매장 경험, 또 영상 콘텐츠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지만 그 화려한 외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품의 완성도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감성뿐만 아니라 품질이라는 본질적인 요소에 더욱 깊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젠틀몬스터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진정한 글로벌 명품 아이웨어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